법조협에서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 5번 사적 자치 원칙 2 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 2009-19864 판결 이스 판결 살펴보겠습니다.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쟁점이 뭐냐면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뭐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고 어느 정도는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평등권 침해. 이거는 뭐 법을 모르는 사람도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하면 어떤 의미인지 막연하게나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법에서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고의나 과실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합니다. 고의가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하든 아니면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든 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힌 것, 이게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 행위예요. 불법 행위.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요즘 말로는 이제 그 피해 호소인 가해 주장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세 글자랑 다섯 글자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냥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형사법에서 그거는 판결 확정 나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거고 민사도 마찬가지. 민사도 이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러니까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는 판결 확정돼야지 이제 그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가해를 주장하는 사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안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일이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얘기하는 것은 특정을 하고 그 호칭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냥 판결 확정 전에도 가해자,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즉 불법 행위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가해자에게 의무가 있다는 말은 상대방인 피해자한테 권리가 있다는 말이랑 같거든요. 의무는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고 권리는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무랑 권리는 이제 마치 동전의 양면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는 있는데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의 의무가 없는 거 또는 의무는 있는데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의 권리가 없는 거 이런 거는 민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그 컨셉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무랑 권리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누군가 때려서 100만 원의 피해를 줬어요. 100만 원의 피해를 줬어. 그러면 때린 나는 가해자는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생기고 맞은 피해자는 100만 원을 배상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피해자가 원고가 돼서 가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냥 피해자가 결국은 불법행위 사건에서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피고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750조를 볼게요. 구글에서 민법을 검색하면 law.go.kr이 나와요. 750조를 찾아보시면요. 불법행위라는 제목이 나올 겁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자, 750조. 요 조문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면 평생 뭐 한 10만 명 이상 보게 될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앞부분은 요건이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 상해의 손해를 가하는 것 이게 요건이고요. 자판기에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콜라가 나오잖아요.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죠. 그게 요건과 효과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해의 손해를 가한
인풋을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요건, 그 뒤에 있는 부분은 효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의무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의 지급 채무가 생기고 100만 원의 지급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 손해배상은 뭐 어떻게 하나? 이거는 763조를 보시면요. 763조 보시면 39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394조 부분을 볼게요. 394조 이 부분. 불법행위에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 5장이 불법행위고 거기 750조부터 쭉 하면 이제 766조까지가 5장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거예요.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에 394조를 준용을 합니다. 394조가 뭐길래? 자 보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금전이 돈입니다. 돈.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면 돈으로 배상해야 돼요.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100만원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100만원을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을 현금을 주든 뭐 송금을 하든 계좌이체 해주든 뭐 어쨌든 간에 100만원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의 손해가 내가 고의나 과실에 있는 위법한 행위로 100만원어치 손해를 상대방한테 입혔다. 그럼 내가 손해배상 책임 있잖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나? 손해배상의 방법이 무엇이냐? 100만원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때린 사람이 뭐 의사처럼 직접 치료를 해주는 방법도 손해를 메꿔주는 겁니다. 아니면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정신적인 이 데미지를 보상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고 사과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직접 의사처럼 치료 못하니까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알아다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100만원어치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뭐 무슨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아니면 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노동력 일꾼이 필요할 때 한 100시간 정도 가서 노동을 내가 해준다든지 노동력 뭐 100만원의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상쇄시켜주는 손해배상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치료를 직접 해주는 거, 사과하는 거, 병원을 알아봐주는 거, 상품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것까지 다 배상 방법으로 다 인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배상 방법을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어치 보석이 맞냐? 이 병원 이 치료를 제대로 해주는 병원이냐? 치료가 제대로 됐냐? 치료 가능한 병원을 주선을 해줘서 내가 거기까지 이 사람을 손잡고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 알아만 주면 되냐? 뭐 전화만 해서 예약만 해주면 되냐? 아니면 이 치료까지 다 끝나야 되냐? 뭐 상품권 했을 때 100만원짜리 상품권은 또 가치가 현금 100만원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12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괜찮은 것이냐?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복잡. 분쟁이 또 생깁니다. 분쟁. 지금 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피고한테 소장 넘겨주면 피고가 막 거기에 다투고 뭐 이렇게 소송까지 했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원고랑 피고가 서로 기분이 엄청 나쁜 상태예요. 왜 너는 나를 때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내가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소송까지 제기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블레이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이런 걸 다 손해배상 방법을 다 인정을 해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제대로 배상이 되는 것이냐 하고 또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지금 예민해져 있겠어요. 지금 100만원 때문에 소송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소송 당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 이 배상이 제대로 된 건가 또 소송납니다. 한 열이면 아홉 이렇게 배상을 인정해버리면 다시 소송나요. 또 소송나.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현명하게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뭐 직접 치료해주는 걸 오케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배상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오케이를 안 하면 원칙적으로 금전을 배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법 394조예요. 근데 민법 394조가 우리가 민법 몇 조 보고 있었어요? 750조 보고 있었죠. 750조 보고 있다가 갑자기 394조가 왜 나오냐? 방금 본 것처럼 이제 763조에서 39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50조 플러스 763조 플러스 394조를 이제 플러스 이 세 조문을 종합해보면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만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법 명제,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명제예요. 이걸 모르는 법조인은, 법률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명. 이걸 모르고 로스쿨 1학년 다닌다? 0명이에요, 0명.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민법에 왜 검색하기도 힘들게 왜 763조, 394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750조 만들면서 여기 만들면서 이게 1항, 2항 나눠요. 동그라미 1이 1항이고 동그라미 2가 2항이에요. 지금 그 750조는 1항, 2항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750조 만들면서 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사행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2항을 조문을 두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763조, 394조를 타고 한번 가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법 만든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다 나올 때마다 길게 쓰면 법전이 비효율적으로 두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민법에 준용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준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쓰면 이제 조항 숫자가 늘어나고 항 숫자가 늘어나고 법정이 두꺼워집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정이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준용 규정을 더 쓸 수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394조인데 390조 이 근처가 바로 채무 불이행, 말 그대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이 챕터 자체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조항들을 390조, 391조, 392조, 393조, 394조 이런 것들이 막 그 채무 불이행 챕터에 있다고요. 지금 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챕터죠. 760 몇 조까지, 750조부터 760 몇 조까지 그 불법행위에 관한 챕터입니다. 채무 불이행 챕터가 390조 근처, 750조 근처가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손해를 배상해주는 거, 손해를 메꿔주는 거, 100만 원 손해가 있으면 그것을 전보해주는 거,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이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같진 않아요. 당연히 같지 않기 때문에 조문이 다른 건데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채무 불이행에 관한 법 원칙 뭐였습니까? 394조 금전배상 머니로 배상해주는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원칙을 그 법 원칙을 이 손해배상의 유사성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유사성에 착안을 해서 여기에도 그것을 마찬가지로 적용해 준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함으로써 여기에 관한 법 원칙, 금전배상의 원칙이 여기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법전 만든 사람이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전이 두꺼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법 체계, 법 원칙, 이런 principle of law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용 규정을 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뭐냐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이게 자판기에 누르는 거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자판기에서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건과 효과예요. 그 채무 불이행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간략히 말씀드리면, 채무 불이행도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를 불이행한다, 즉 의무를 불이행한다 뜻이에요. 채무랑 의무 개념이 같은 개념은 아닌데 지금 단계에서는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같이 입문 단계에서는. 나중에 어떤 점이 다른지 배우실 거예요. 채무, 의무, 책무, 책임, 이게 다 그 뉘앙스나 어느 정도 포섭 범위가 달라요. 내연과 외연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구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초기 단계에서. 나중에 분화될 때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의무를 불이행한다. 쉽게 말해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약 위반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 사람이 언제까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어디서 인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인도가 인디아가 아니라 이제 그 물건 건네주는 거, 그러니까 점유를 넘겨주는 거, 그걸 인도라고 해요, 민법에서. 이제 물건 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물건을 인도해주기로 했는데, 딱 그래서 매수인이 갔어. 근데 안 나타나. 중고매매 하면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갑자기 매도인이 변심한다든지 뭐. 어쨌든 물건을 여기서 인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인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 그러면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줄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물건을 인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계약 위반에 따라서 자판기, 이거 계약 위반 눌렀어요. 그럼 뭐가 나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자판기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을 누르면 덩그렁하고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발생해요. 요건, 효과. 물건을 인도해줘야 되는데 이 물건 인도 안 했죠? 계약 위반이죠?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예요? 390조예요. 390조. 그게 390조예요. 390조 읽어보죠. 지금 뭐 390조, 750조는 여러분들이 뭐 평생 이거랑 씨름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0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ችን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옛날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뭐 한이라 뭐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옛날 말투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이 문구가. 그게 방금 본 요 계약 물건 매도인이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약속한 날에 안 가져오니까 계약 위반했죠. 그러니까 물건 인도 의무를 불이행했죠. 그러니까 물건 인도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390조입니다. 자,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750조. 그리고 계약 위반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이제 750조. 그리고 그 계약 위반을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390조. 사람 때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 지잖아요. 그게 750조고, 물건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다 계약했는데 물건 약속한 날 이거 인도를 안 해주면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이게 390조인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을 하든 불법 행위를 하든 손해배상 책임, 손배 책임을 지는데, 손배를 어떻게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금전 배상을 합니다. 왜? 394조였나요? 394조 때문에 금전 배상을 해요.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금전으로 배상하게 하는 게 가장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인데 계속 분쟁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법 만든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계약 위반을 하면 금전으로 배상하게 하자,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불법 행위 경우도 손해배상 어떻게 할까? 역시 법 만든 사람들이 390조, 394조에서 계약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하게 만들었으니까 750조 불법 행위도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취지는 마찬가지잖아요.
취지가 뭐예요? 가장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분쟁을 또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든 일단 요건은 충족됐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 그걸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 부분은 결국은 분쟁을 일회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두자. 그러면 750조에 그거 얘기 써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 준용 조항을 763조에 놓고 394조를 타고 가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게 뭐 법에 써있진 않아요. 하지만 법을 만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법정이 두꺼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뭐 맞는 분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이 측면에서 저렇고 저 측면에서 저 측면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 조항을 분석하는 그 일종의 방법입니다.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참고로 유추해석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추해석. A에 관한 조항을 B에도 적용하는 것을 바로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준용이란 말도 굉장히 비슷하죠. 방금 제가 유추해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준용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준용이라는 건 뭐냐면 준용 조항을 둬서 명시적으로 준용 조항을 둬서 B에는 A는 이제 A에 관한 조항이지만 이 조항은 A에 관한 조항이지만 B에도 A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십시오 라고 조문으로 정한 게 바로 준용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750조 불법행위사항의 390조 원저리에 있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그 금전배상 조항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써놓는 거 바로 그 준용 조항이 바로 763조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기법을 준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에 관한 걸 B에 적용하는 것을 조문으로 정한 거. 준용 조항, 조문으로 정한 거. 이게 준용이고요. 유추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이잖아요. 인터프리테이션.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이런 조항이 준용 조항이 없는데도 A랑 B랑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 A랑 B랑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 A에 관한 조항은 비록 A에 관한 조항이긴 하지만 이걸 B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바로 유추 해석입니다. 유추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기법이에요.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염소에 관한 사건인데 염소에 관해서 염소 도축 방법에 관한 어떤 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쟁이 생겼는데 염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양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양에 관한 도축에 관한 어떤 규정을 염소에 관한 그 사람들끼리 다툼에 이 조항을 적용하자. 그런 준용 규정이 있으면 이게 이제 no problem이죠. 그 준용 규정이 있으면 이제 준용 규정이 있으면 no problem 적용하면 돼요. 근데 준용 규정이 없을 경우는 해석으로 유추할 것인가, 유사한 것인가, 이거를 이 양에 관한 조항을 만든 사람들이 염소에도 쓰이는 것을 상황을 예견했을 때 그거는 그 원하지 않았던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이게 과연 왜냐면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에 적용될지 여부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한쪽에서는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는 왜 법이 없는지,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은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양쪽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추 해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유추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가, 그게 정의로운가, A 조항 취지가 B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될 내용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저울질을 하다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거는 유추, 어떤 거는 유추하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은 한 문제라고요. 이해되시죠? 민법에서 유추 해석은 가능합니다. 유추 해석 가능해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민법에서 민법 분쟁에서 유추 해석 가능. 이거 이 규정이 형식적인 규정이 없다고 무조건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그럴 거면 법원은 왜 만들었고 왜 변호사를 써서 주장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민법에서 유추해석 가능해요. 근데 안 된다고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형법에서. 형법에선 유추해석이 금지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형법 처벌 조항에서 그 죄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처벌 조항에서 유추 해석을 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그렇게 만약에 판사가 그 형사 처벌 조항인데 범죄랑 형벌을 정한 조항인데 이게 조항이 없어요. 이거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게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유추해가지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적어도 알고 놓쳤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실수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검사도 그렇게 수사 안 하고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에서 형사 처벌 조항을 유추 해석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 판결이 있으면 그 판사 손해배상 해야 돼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법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회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민법은 사람들 사이에 그 돈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돈 문제, 염소에 관한 도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갑과 을 사이에 민사 분쟁, 돈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이때 이것을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양에 관한 조항을 염소에도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정의롭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요. 근데 형법은 사람들 사이에 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 이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만든 명문의 법률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처벌의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여기에 끌고 처벌하게 되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돼서 위헌입니다.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민법과 달리 형법에서 유추해석이 금지됩니다. 유추해석에 관해서 지난번 형법 표준 판례 해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시 사안으로 돌아와서 쟁점이 뭐냐면 평등권 침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이게 쟁점이야. 지금 우리가 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폭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평등권 침해잖아요. 평등권 침해.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보셔야 돼요. 일단 이 판례 사실관계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어떤 판결인지 찾아볼까요? 자, 2009-19864. 이거 구글에서 이거 그냥 찾으시면요. 바로 이렇게 바로 나오죠. 첫 번째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데 케이스 노트라는 걸 이 가독성이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 노트에서 보면 좀 더 이게 좀 잘 보입니다. 저는 뭐 여기랑 아무 이해한 게 없어요. 그냥 검색할 때 law.go.kr 거기도 이제 자주 보는데 케이스 노트 여기가 좀 보기 편해가지고요. 이거 쭉 보시면 관련 문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판결이 인용된 관련 문헌들이 있고 이 판결을 지금 다른 판결에서 참조를 했을 수 있잖아요. 판결을 쓰는데 관련 선례가 있다 하면서 이 판결을 원용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용되는 판례들도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3심이잖아요. 그 전에 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여기 아무 이해한 게 없어요. 그냥 케이스 노트는 보통 로스쿨 학생들이 많이 보죠. 어쨌든 이거 찾아보시면 이게 사실관계가 뭐냐면 YMCA 서울 YMCA 케이스인데 2011년도에 선고된 케이스고요. 사건 자체는 한 2008년 9년 하여튼 옛날부터 좀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 서울 YMC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요. 거기 회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성 회원도 있고 여성 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체가 1903년도 거의 이때 언제면 개화기 그 20세기 초 이때 설립됐다고 해요. 그 1905년보단 전이니까 뭐 일제 강점기까지 아닌데 어쨌든 아주 근대죠. 그러니까 그 1905년에 2년 전이니까 뭐 거의 막 일본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겠죠. 그 1903년에 서울 YMCA라는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매니저 남성 단체였어요. 남성 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름부터가 그 YMCA가 뭐의 약자인 줄 알죠? 영 맨스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이거 영맨 그거 할 때 영맨입니다. 맨이잖아요. 맨 여러분 영어 아무리 영어 손 놓으신 분도 맨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설립될 당시 1903년 막 개화기 인력거 끌고 막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서울 YWCA가 있었습니다. YWCA 대칭되는 남성 단체로 설립된 거예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서울 YWCA 요건 위민 이거 약칭이죠. 이거 뜻 모르는 사람 없죠? 걔는 위민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903년 출범 때부터 이 서울 YMCA는 이제 회원 자격이 남성만 있었어요. 설립될 때부터 이 언제까지 남성만 받았냐면 1967년 이때 아마 헌장인가를 개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그 남성만 그 회원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입 못했어요. 근데 67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요. 이때부터는 그 여성에게도 회원 자격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이게 흘러 한 2004년쯤 되면 일반 회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여성 회원이 남성 회원보다 더 많았어요. 더 많아졌어요. 한 2004년쯤에는. 사실 맨인데 의미 들 수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맨이라는 게 남성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뭐 그냥 사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영맨 하면 이제 뭐 젊은 남성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청년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젊은 세대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기 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서울 YWC에 대칭되는 그 남성 단체로 설립된 건 맞지만요. 적어도 여성 회원을 받기 시작한 1967년 이때부터는 이때 이후부터 어느 이때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이후 어느 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2004년쯤에 적어도 2004년 무렵에는 뭐 남성 단체라기보다는 특별한 성 구분 없이 청년, 젊은 세대 단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 YMCA가 그 일반 회원, 뭐 평생회원, 명예회원, 총회원, 그 일반 회원, 총회원 이렇게 등등이 그 등급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종류가 있었어요. 회원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의결권 어떤 이 단체 운영에 관해서 그 중요 국제국제 사안에 대해서 그 voting right 의결권을 그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이 이게 총회원이었습니다. 일반 회원은 의결권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원이 되려면 그 의결권 단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단체에 뭘 하자 할 때 그 의결할 수 있는 권리, 단체의 뭐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투표권이 쉽게 말해서 그 의결권을 가지고 일반 회원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 의결권 없기 때문에 없어서 총회원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총회원이 되기 위해서 회비를 내야 됐고요. 회비를 내야 됐고 한 몇 년이나 2년이나 이 숫자는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2년일 수도 있고 뭐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한 기간 이상 그 활동에 참여하고 회원 지위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몇 세, 19세인가 20세인가 하여튼 뭐 일정한 나이 이런 이걸 요건을 갖추고서 이게 YMCA 이제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입교라고 하죠. 세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기독교 세례.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추면 일단은 총회원이 될 자격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총회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게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YMCA 단체의 그 회원부라는 좀 부서가 있었어요. 그 회원부에서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가지고요. 다 갖춘 사람 명단, 엑셀같이 명단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심사를 해요. 회원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면,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 이렇게 하는, 이사회가 총회원으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통과를 하면 이렇게 힘겹게 총회원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 회원 중에서 일정 요건, 회비, 참여, 나이, 기독교 세례 받고, 거기서 이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총회원으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결정을 하는 회원부에서요, 이게 남성단체로 출발됐잖아요. 1903년도, 이때 인력거 끌고 다닐 때. 이때 남성단체로 출발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 이런 점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일반 회원은 그때 여성 회원도 일반 회원을 봤죠. 남녀 다 있고, 2004년은 여성 일반 회원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했죠. 근데, 이 총회원으로 이제 명단을 이제 이사회에 명단을 보내야지 이사회가 승인을 하자는 했는데, 안 보냈어요, 여성들을. 총회원 명단에서 될 수 있는 그 자격 명단에서 여성 회원들을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될 때까지. 반면에 남성 회원들은 이런 회비 요건 이런 걸 다 갖추면 웬만해서는 진짜 뭐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다 이제 올려줘서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총회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남성 회원들은. 여성 회원들이 불만 있을 수밖에 없죠. 다 회비 냈지. 활동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이 기독교 세례도 받았고, 기독교 활동은 여성 회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의결권 안 주냐? 총회원 안 시켜주냐?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성 회원들 차별하는 거다. 응? 그래서 이게 한 2004년 이때쯤에는 옛날에 있는 옛날에 YMCA 다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서울 YMCA가 문제됐는데 어느 지역의 YMCA도 있고 예를 들면 부산 YMCA, 광주의 YMCA 이런 식으로 지역 YMCA들이 있을 텐데, 요게 분쟁됐을 때쯤에는 다 방침을 바꿔요. 여성 회원들한테도 총회원 자격을 다 줬습니다. 근데 서울 YMCA만 유독 여성 회원들한테 총회원 이 자격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인가 하여튼 한국 YMCA에서 서울 YMCA 보고 이거 개선해라, 유감을 표명하면서 개선하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서울 YMCA만 총회원 획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한국 YMCA에서 이렇게 개선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 YMCA에서는 복지 부동입니다. 그냥 안 해주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긴 하죠, 당연히. 안 해주겠다고 하면 여전히 총회원 자격, 여성은 총회원 자격 회원 자격 말이 꼬이냐? 여성한테는 총회원 자격을 안 줬습니다, 서울 YMCA는. 아예 그냥 한국 YMCA에서 이때 탈퇴를 해버려요. 탈회라고 하죠. 서울 YMCA가 한국 YMCA를 탈회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성한테 총회원 자격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여성 회원들이 이렇게 서류도 내고 신청 총회원 자격 부여해달라고 이렇게 서류 내고 하니까 계속 거부를 당하니까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피고 누굽니까? 피고 서울 YMCA를 상대로 여성 회원들이 소송을 낸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결론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해서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봤어요. 법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법원의 최종 대답이었고요. 위자료는 회원별로 한 1,000만원 정도, 회원별로 각 1,000만원씩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1,000만원씩 지급하라, 이게 법원의 최종 대답이었어요. 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는 서울 YMCA가 성별을 이유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거는 헌법 11조가 정한 평등 원칙,
헌법 11조. 헌법 11조가 이게 다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질문하실 때나 뭐 할 때 이제 구글만 이렇게 쳐도 나오기 때문에 조문은 무조건 확인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 11조가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떤 돼지는 더 평등하다 뭐 이런 그것도 있죠. 그 동물농장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죠. 어쨌든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정한 거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성종사로 이게 특별히 헌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성별로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사회적 신분의 이유로 차별 하면 안 됩니다. 성종사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아닌 다른 걸로 차별하면 되냐? 뭐 예를 들면 재산을 이유로 차별해도 되냐? 뭐 인종을 이유로 차별해도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평등권은 인종, 뭐 재산 이런 거를 이유로 뭐 차별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여기 성종사를 쓴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있고 그게 이제 헌법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역사가 있었으니까 나치스가 유태인들, 뭐 집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인종들을 탄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런 걸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인종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적은 많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헌법을 만들 때 그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비해서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컨센서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종사를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기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막 헌법 5급 공채,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이제 행시에서 헌법을 보잖아요.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시험 헌법을 객관식으로 내는데 거기 맨날 나오는 게 사지선다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리고 뭐 하나 딴 거, 뭐 인종,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다음 중 헌법 11조에서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실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막 쪼잔한 문제다. 이거 뭐 조문을 외우라는 거냐? 우리가 뭐 조문 외우는 기계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는 문제이고 이 성종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론 문제 내기도 좋은 객관식을 내기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헌법 11조가 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죠? 여기에 성별을 이유로 의결권 있는 총회의원 자격을 부여 안 하는 거, 서울 YMCA가 이거는 헌법 11조가 선언한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성차별이다 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원 총회의원을 안 받는 거, 이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다. 그러니까 민법 750조가 정한 불법 행위다 라고 봤어요. 불법 행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금전으로 배상해야 되죠. 그 얘기를 법원이 한 겁니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게 뭐 폭행을 해가지고 사회 다쳤다. 그럼 뭐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 치료비 들죠.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에 돈 못 벌죠. 막노동권 기준으로는 일단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원 정도 계산한 걸로 그걸 못 받죠. 재산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을 해가지고 다치면 폭행으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다? 이거는 재산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료비 더 계산해서 자료 내고 내가 며칠 동안 입원을 했는가, 그럼 일당은 몇인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해가지고 법원에 내면 그걸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재산 손해가 예를 들면 얼마다 하면 지급 의무를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근데 평등권 침해 어떻어요? 평등권 침해. 평등권 침해로 당연히 이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손해는
병원 치료비 뭐 입원해서 돈을 못 번 그런 재산상 손해? 뭐 재산상 손해가 없진 않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원고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 정신적 손해겠죠. 그쵸? 평등권으로 내가 차별받았던 거잖아요. 내가 차별을 받았다. 물론 뭐 차별을 받아가지고 뭐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월급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재산 손해의 측면이 있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뭐 서울 YMCA에서 뭐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게 주된 그 청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배상해야 되냐? 과연 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 침해를 인정 불법행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여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산 아닌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면 예를 들면 로스쿨 학생이 막 청산유수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논문 막 거의 막 박사학위 논문처럼 설명을 아무 잘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 이런 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반대로 막 이런 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입니다. 다 배상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라고 청산유수로 아무리 설명 잘해봤자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그 어떤 경우도 다 빵점짜리 대답입니다. 왜? 다음 조문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조문에 숫자가 안 나오면 이 751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면 말짱 그 대답은 꽝입니다.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면접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일단 제낍니다. 왜? 민법 751조에 있어요. 민법 751조를 보시면 민법 751조를 보시면 있습니다. 뭐가? 여기에 대한 해결 기준이 누가 만든 거죠? 국회의원 누구죠?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 국민의 대표가 뽑은 사람들이 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도 그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이죠. 이 751조 이 타이틀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751조 1항. 이 숫자 하나 750조 1항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일단 대답이 나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잘못된 조항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 조항은 이런 케이스엔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조항을 몰라가지고 막 그 몇 시간 동안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툰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일단 751조의 1항 이 조항이 일단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법률가는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야 되니까. 이 법률적 근거 아무나 그냥 이거 그냥 뚝 떨어질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는다든지 2751조 1항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해서 위헌으로 깨지든지 아니면 뭐 이 조항은 의미를 굉장히 그 적용 범위 외연을 굉장히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조항의 의미는 다른 의미다라고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2라운드의 문제지 이제 1라운드에서는 750조 1항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조항을 강조하는데 이거 막 변호사들끼리 막 서류 냈는데 이 조항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뭔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문이 명시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건 기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신적 손해라고 했죠? 정신적 고통, 정신적 손해. 이 정신적 손해를 이것도 배상을 해주나요? 배상할 때 뭘로 배상합니까? 돈으로 배상해주죠. 돈. 왜? 763조가 394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돈으로 배상하잖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자 정신적 손해를 침해해도 그것도 불법행위다. 751조 1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람은 돈으로 그걸 배상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이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이제 위자료예요. 위자료 청구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 그 뭐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든 어쨌든 그 나한테 정신적 손해를 가기 때문에 이걸 배상을 해달라.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세 글자로 위자료 청구합니다. 위자료 청구합니다까지 하면 세 글자보다는 넘지만 어쨌든 위자료는 그 의미라고요.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는 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지급하라라는 그 취지입니다. 위자료도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재산상 손해 있으면 당연히 그거 자료 내고 증명되면 그 재산상 손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 플러스 재산상 손해 이렇게. 어쨌든 이 대법원 판례 정리를 하면요. 대법원 판례 정리하면 평등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했고 그러면 불법행위 성립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회원들한테 각 1,000만 원씩 서울 YMCA가 배상하라 라고 한 게 이 판례 법원의 법원의 그 저지먼트입니다. 근거 조항 751조 1항 763조 394조 뭐 저야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길게 설명했지만 프로들끼리 그냥 판사나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는 그냥 750, 751조 1항 723, 794 이렇게 딱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시간 없어 이 네 개 숫자만 써가지고 그 이메일 보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인지 다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몇십 분에 걸쳐가지고 말씀드린 거를 이 네 글자로 그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사실 민법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민법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사실 중요한 거는 헌법적 관점이에요. 헌법적 관점인데 왜 민법은 한자로 쓰고 헌법은 한글로 쓰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자, 중요한 건 헌법적 관점인데 이 쟁점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사인에 의한 게 있습니다. 사인에 의한. 이 사인은 요거의 사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자 교육을 안 받으셔서 아시겠죠? 이 사인은 이제 프라이빗 퍼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퍼슨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에도 그 사인에 의한 프라이빗 퍼슨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런 구조에 관한 게 쟁점인데요. 이게 그 프라이빗 퍼슨이란 말 자체가 이제 개인. 물론 개인은 법인이든 단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랑 가버먼트랑 그 이제 피플 개인 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피플과 피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슨과 펄슨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랑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끼리의 이제 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 민간인들끼리의 평등권 침해. 그러니까 정부가 평등권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다른 단체, 다른 회사가 평등권 침해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군 가산점제도 기억나시죠? 군 가산점제도.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국가가 군 가산점제도를 시행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그 군 가산제도를 넣는 것이지 결국은 국가가 여성을 성별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등권 문제가 이슈 레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는 국가 대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대 개인, 쉽게 말해서 국가 대 개인. 군 관련 제도는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가 남성만을 군대로 진직한다.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는 남성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이제 헌법에 써 있는데 병역법은 이제 국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국방세를 내는 것도 국방일 수 있고 내가 몸으로 끌고 가서 집총을 하는 거, 총을 드는 것도 국방일 수 있고 아니면 전쟁 물자 같은 거 생산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투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방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몸을 끌고 가는 게 병역이잖아요. 병역은 남자만
지금 현행 병역법은 남자만을 군대로 그 징집을 합니다. 병역 의무를 남자한테만 그 부과해. 그 병역법에 그 나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국가가 남성을 성별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 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여성을 성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국가가 남성만을 성별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슈 레이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의 구조가 그거랑 국가의 평등권 침해, 국가의 성별 그 성차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성차별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당연히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뭐 판례를 볼 때 이 판례는 수긍이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이 판례는 이거는 좀 너무 편파적인 것 같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도 당연히 의견이 갈리고, 대법관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판사들끼리도 뭐 같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달라요. 당연히 변호사들도 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제 그 국가와 개인 사이의 평등권 침해 문제냐, 아니면 뭐 국가랑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권 침해 문제냐, 이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강제도 뭐 남성 군대 이거 또 국가랑 개인 사이의 문제인 거죠.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냐, 국가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구멍가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알바생을 채용해. 알바생을 채용할 때 나는 내가 알바생을 뽑아보니까 난 무조건 남자만 뽑겠다. 아니면 나는 뭐 여자만 뽑겠다. 구멍가게 주인이 알바생 채용할 때 나는 여자 한번 뽑아놨더니 뭐 이렇더라, 나 남자만 뽑을래. 아니면 나는 남자만 뽑아놨더니 뭐 이렇다 해서 여자만 뽑을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러면 주인이 성별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성별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평등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슈 레이징이 된다고요, 평등권. 뭡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잖아요. 이게 뭐 단체일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private person과 private person, 즉 사인과 사인의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군 가산점 제도, 뭐 남성만 군대 이런 거는 그 government vs 이제 개인이라면, 주먹가게 주인이 남자만 뽑겠다, 이런 거는 뭡니까? private person vs private person인 거죠. 이해되시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정부랑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예요. 물론 이 구별은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분쟁이 그렇듯이 상대적이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구멍가게를 예를 들었지만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기업이다. 예를 들면 당장 뭐 무슨 전자 주식회사, 뭐 무슨 자동차 주식회사, 이렇게 엄청 대기업에서 우리는 뭐 여자만 뽑는다, 뭐 남자만 뽑는다, 여자는 남자의 월급의 뭐 5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 좀 어려운 어느 정도의, 왜냐면 기업이 워낙 크고 하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적어도 그런 애매한 거는 일종의 그 실제 분쟁에서 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그 개념상으로는 국가 대 개인의 문제랑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적인 분석 틀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헌법 기본권의 펀더멘탈 라이트에 대한 티오리에서 아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국가 대 개인과 개인 대 개인을 나누는 이런 접근 방법이 독일에서 헌법학에서 연구됐던 것이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개념상으로는 이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우리가 재산권, 뭐 표현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권이라고 하죠. 헌법 보시면 이런 기본권들이 있어요. 보시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 기본권들이 있거든요. 국민의 권리랑 의무, 4대 의무, 뭐 국방 납세, 뭐 이런 조세, 뭐 이런 의무 같은 것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10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해요. 보시면 막 보면 뭐 무슨 권리를 가진다, 예? 무슨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중에서 우리는 앞에 부분만 볼 겁니다. 앞에 부분 뭐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 자유를 가진다. 뭐 사비자를 침해하면 사생활 자유가 있다는 얘기다. 통신의 비밀 침해하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출 집결이죠. 그 표현의 자유죠. 자, 이 정도까지 볼게요. 이 뒤로 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만 볼 겁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 재산권,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은 fundamental right이라고 하거든요. 기본, fundamental right, 권리. 헌법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권들은 기본적으로 뭐랑 뭐의 관계예요? 뭐랑 뭐의 관계입니까? 국가랑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government와 국가와 private person, 그러니까 국민 사이 관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가가 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가 나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국가가 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가 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침해를 해요. 침해. 그렇게 침해하면 안 된다. 방패 같은 거죠. 방패. 침해하면 안 된다. 왜?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재산권이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이제 프로토스의 실드처럼 국가의 히드랄리스크의 이제 침입 같은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의 그 개념이에요. 국가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르고요. 뭐 국가로부터 기본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란 얘기는 방어란 얘기예요. 방어. 뭘로 방어합니까? 기본권으로 방어한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기본권으로 방어, 막는다는 얘기예요. 뭘 막아요? 국가의 침해를. 그게 바로 이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 헌법 12조, 13조, 14조 이렇게 있는 그런 기본권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그 기본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으로 나를 뭐 하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왜 안 되냐 하면 난 신체의 자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런 기본권들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무조건 뭐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37조 헌법 30조 2 항 보시면 모든 기본권은 이란 뜻이죠. 이게 뭐 국가 안보 전쟁 났는데 이거 기본권을 들어가지고 나는 군대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 안보 뭐 질서 유지 지금 알아서 살려주시고 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법률이 뭡니까? 국회가 만든 국민 대표가 만든 법률이고 아니면 대통령이 긴급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그런 명령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 76조 보시면 대통령은 전쟁 났다. 매우 그냥 천재지변 막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못 모이고 있어요. 거기 막 지진 나가지고 다리가 부서져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뭘 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다. 그러면 국회 집회에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국가 긴급권이에요. 국가 긴급권. 대통령이 할 수 있죠.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긴급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법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로 하든 법률이랑 효력이 같은 이제 긴급 명령을 가지고 하든 어쨌든 이런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30조 이항 이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뭐 한도 끝도 없이 기본권이 보장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법이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드시죠? 헌법 자체는 이거 굉장히 그 뭐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987년에 만들 때는 뭐 100%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짜임새게 잘 만들었다는 그 헌법을 공부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방어권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어떤 공권을 행사할 때 그걸 방어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이 방금 그것처럼 권리의 측면이 있지만 무슨 권리? 국가로부터 내가 방어할 권리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 원칙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회, 질서라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헌법 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권리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권 조항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권들의 객관적인 가치, 질서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기본권의 그 양면성이라고 해요. 양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야누스 보시면 뭐 얼굴이 하나의 얼굴인데 한쪽에는 눈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 웃는 얼굴과 한쪽에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지만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뭐 신체의 자유 헌법 12조 이런 식으로 조문은 하나가 있지만 그것은 권리의 의미도 있지만 이 권리의 의미는 이제 주관적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갖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주관적이라고 하고요. 질서나 사회 원리는 그 객관적인 가치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의 양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권들 그 권리의 의미는 주관적이고 사회 질서의 의미는 객관적이다라는 표현 의미에서 주관적 권리, 객관적 가치 질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권의 양면성이라고 얘기하면 주관적 권리, 객관적 가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예요, 용어. 그 요지는 뭐냐면 요지는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질서이기도 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양면성이고요. 1차적으로 방어권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1차적으로 방어권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사회 질서, 객관적 사회 질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객관적 가치 질서를 갖는 것을 왜 논의하고 있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길래 도대체 이런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얘기를 하냐? 개인 대 개인의 영역. 이게 뭐야? 사인 대 사인의 영역. private person 사이의 법률 관계. 여기에도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겠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게 돼요. 왜?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이기 때문에 아니죠. 주관적 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사인을 공권력으로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이 실드 같은 것이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그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민사 법률 분쟁에 기본권이 적용된다고 했다면 그 방어권, 주관적 권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입니까? 객관적 가치 질서의 이 양면성에서 말하는 그 객관적 가치 질서, 주관적 권리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가 있겠죠.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객관적 가치 질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민사법률관계 기본권 조항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권은 사회의 질서, 사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 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기본권 조항이 객관적 가치 질서라는 성격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 법률 관계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기본권 조항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인디렉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관여는. 그러니까 간접 적용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직접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민법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민법을 해석할 때 기본권을 고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불법행위. 뭡니까? 민법 750조죠?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민법 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침해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해석을 할 때 그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이런 헌법 규정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민법 750조를 해석할 때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래저래한 방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라는 그런 별도 법률이 따로 없더라도, 그런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민법 750조라는 규정만 갖고도 충분히 이런 경우에 표현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 성립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있잖아요. 헌법상 기본 규정이 있고 불법행위가 우리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 결론이 있잖아요.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법 750조의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왜 성립해요? 민법 750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기본권 때문이 아니라 민법 750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걸 해석을 할 때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 성립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민법 750조 해석하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이게 바로 그 기본권의 양명성에서 말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성이 그 상인 간의 법률 관계에 간접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을 기본권의 간접 적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법 판례, 표준 판례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내용은 민법 시험에 안 나오고요. 민법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면 좀 제가 곤란하니까 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고요 라고 얘기할게요. 어차피 시험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예?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슈레딩거의 보양인가 그걸 까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 나와야 알 수 있는 그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뭐 0이란 건 없는 거죠. 하지만 민법 시험 공부를 하는데 지금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성을 민법 시험 내일 변시 민법 날인데 그 전날 보고 있다? 이거는 적어도 효율성과 확률 면에서는 아닌 거죠. 무슨 의미인지 잘 새겨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뒷부분 내용,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민법적인 얘기는 다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개인과 개인 나오고 객관적 가치 질서 나오고 주관적 권리 나오고 이거는 헌법 시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헌법 시간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헌법학회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권의 간접 적용이 이루어지잖아요. Fundamental Rights의 이제 Indirect Application. 요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용이 졸리잖아요. 재밌고 재미없고 추상적이고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솔루션을 낼 때 무의미하다, 말장난이다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 실제로 기본권의 간접적 적용이니 뭐 객관적 가치 질서성은 거의 지금은 통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제 기본권의 간접 적용 이론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은 그냥 민법 750조 적용, 우리가 민법 750조를 해석할 때 기본 그 표현의 자유나 뭐 평등권이라든지 신체의 자유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해석하라는 건데, 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꼭 기본권의 그 인디렉트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냥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기본권의 간접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고요. 유력한 견해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자,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자, 1차적으로는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다. 방어권이다. 국가가 나를 침해하지 못하게 한 건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객관적 가치 질서, 이 부분 가치 질서를 구창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기본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에도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된다. 지금 빌드업하고 있죠. 다만 기본권 규정은 이런 판례를 처음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막 이런 것까지 다 보시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보긴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판례를 보실 때 특별한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니면 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그거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 지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왜? 여러분들 원칙을 모르잖아요. 그쵸?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외부터 막 고민하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실 때, 뭐죠? 이거 공부를 다 한 사람은 당연히 보는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걸 다 지워버리시면, 이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해에 곤란을 주니까 원칙부터 알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기본권 규정은 민법 750조 같은 거, 여러 103조 모르죠? 2조 모르죠? 751조는 방어죠. 이런 거 내용을 할 때, 그 형성할 때 해석 기준이 돼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권의 양면성 때문에 객관적 가치 질서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 이 객관적 가치 질서성 때문에 이 기본권 규정이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 미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이거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이거 간접적으로 미친다. 뭐 타고? 민법 750조 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헌법 11조는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에도, 자, 평등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 750조 일반 규정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성립할 수 있다. 위법성 인정할 수 있다. 왜?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야기한 사람은 그 경우에 성립하잖아요. 그냥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 평등권 침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케이스, 예를 들면 그 시민 단체, 서울 YMCA 같은 이런 단체가 여성 회원을 성별로 여성 회원을 차별하면 그 경우 불법행위 성립한다라는 그런 법률 규정이 꼭 있어야 되냐? 그럴 것까지는 없다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다. 왜? 민법 750조 있잖아. 민법 750조가 있으니까 그 민법 750조에서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헌법 11조가 어떤 식으로 적용된 겁니까? 민법 750조를 해석할 때 그때 고려 요소가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개인과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이해되시죠? 방금까지 설명드린 건 제가 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판례를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헌법학 교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의 간접 적용 이론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는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이런 판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불필요한 판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맞다. 기본권 간접 적용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법 그 11조가 그런 의미가 있고 민법 손해배상 책임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A 교수가 있고 B 교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A 교수가 있고 B 교수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와 B 교수 간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붙어요. 특히 어디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왜냐면 객관식 시험에서 A 생각도 맞고 B 생각도 맞잖아요. 그 어느 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 OMR 카드에 마킹을 하면 그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괄호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는 문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식 시험에서는 당연히 판례 기준으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기본 판례 같은 것들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헌법 시간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제 말씀이 떠오르면 아주 그건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민법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민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한 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헌법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 헌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판례 정리할게요. 이번 판례 정리하면 민법적 부분이 있고 헌법적 부분이 있는데 민법적 부분. 자, 평등권 침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불법 행위란 고의적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 그 효과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 YMCA에 회원 자격을 다 갖췄는데 여성에게만 유결권 안 줬다. 그러면 여성 회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위자료라 부른다. 이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이다. 관련 조항은 750조, 751조 1항, 723조 중용조항, 394조 금전배상. 한번 좋은데 다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민법적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헌법적 부분. 자, 헌법상 기본권은 1차적으로는 방어권, 즉 주관적 권리,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본권이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 주관적 권리인 방어권도 있지만 객관적 가치 질서의 의미도 있다. 이 객관적 질서 측면 때문에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 기본권 조항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즉 민법을 해석할 때 민법 750조 이런 거 해석할 때 기본권의 내용을 고려를 해야 한다.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성립 판단에 고려됨으로써 결국은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기에 헌법 11조가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굳이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여성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라는 법을 국회가 따로 명문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권의 간접 적용을 통해서 굳이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750조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민법적 부분과 헌법적 부분은 이 대법원 판례가 모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민법시험 전날은 민법적 부분을 보시는 거고 헌법시험 전날은 헌법 판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헌법적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법 표준 판례 5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